정확하게는 여기 기록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 기록 안에 자세히 보면 10월 24일인가 돼 있을 겁니다. 10월 24일.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919년 11월 24일 날 여기 보는 대로 대황조 성탄급 건국기원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우리나라가 시작된 거다. 이렇게 그때 여기 내용을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때 사회를 누가 봤냐? 국무총리였던 이동희가 보고 그 다음에 조완구 선생이 그 단군의 개천절의 유래에 대해서 또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마 여사라는 분이 그 대종교 교리에 맞춰서 또 이제 독창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성학교, 인성소학교는 상해 지역에 있는 주로 이제 독립운동가들 중심으로 한 그 자녀들이 교육받던 예를 들면 그런 초등학교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동영이나 몇 사람이 축사도 하고 나중에 이제 만세성창도 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가 개천절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어천절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1920년 3월 15일입니다. 1921년 4월 22일 어천절 기념식. 여기 보면 어천절 기념식 거행한 얘기가 독립신문에 그대로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천절과 같은 그런 제례 절차에 따라서 그런 이슈를 거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도 계속해서 임시정부 그 개천절 기념 행사들이 이제 열리게 되죠. 여기서도 여러 가지 기념 행사들 여기도 보면 시조, 건국, 개천절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름은 개천 건국 기원절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개천절로 완전히 명칭을 픽스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인물들을 이제 보면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나는 그 손정도 목사, 그 다음에 이승만, 그 21년에는 마침 이승만 박사가 있었어요. 이승만 박사, 그 다음에 조선 안창호. 이런 기독교인들도 다 참여를 하고, 목사님을 비롯해 기독교인들은 다 참여했어요. 이건 뭐냐? 개천절을 갖다가 대종교의 종교적인 행사로, 제례로 본 것이 아니고, 민족의 근원인 것이다. 민족의 조선이 탄생한 그런 개국기념일,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보편적인 민족 사상으로 개천절을 이해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당시에 이제 독립신문에 나왔던 그 단군 초상이 이제 그 독립신문에 실려 있는데, 이것이 지금 뭐 표준 영장이 바뀌었는데, 요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초상화예요. 우리가 전에 내려오는 얘기는 저 그림은 솔거가 옛날 신라시대 솔거가 꿈에 단군을 보고서 그린 것이다 하는 그 초상이죠. 지금은 이제 현정 사직공원에 이렇게 모셔둔 영정은 새로 만든 영정인데 이거는 옛날부터 내려왔던 영정입니다. 그래서 솔거가 실제로 그렸는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전래대로 내려왔던 단군의 초상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임시정부가 이렇게 했느냐. 임시정부뿐만이 아니고 이때는 단군 기원을 썼어요. 임시정부에서 물론 민국 몇 년 이렇게 했죠. 대한민국 몇 년 정식 이름은 약해서 민국 5년, 민국 7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부 공식적인 거는 대한민국 연호를 썼지만 일반 단체라든지 그 비공식적인 거는 전부 다 단기 연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데 기미독립선언은 단기 연호로 되어 있어요. 또 아까 얘기한 무호독립선언 만주에서 했던 거 거기도 단기 연호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군 기원 연호를 계속 썼음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단군 기원이 언제 없어집니까? 해방 후에
해방 후에도 단군 연어 썼어요. 물론 해방 후에 대한민국 연어도 처음에 썼었어요. 대한민국 27년 뭐 이렇게 해서 27년 이렇게 쓰다가 그 다음에 단기 연어로 쭉 썼죠. 그러다가 1949년 여기 개천절이 바뀐 게 이제 자꾸 음력 따져가지고 개천절 공휴일로 하다 보니까 헷갈리니까 야, 그러면 편리하게 양력으로 바꾸자. 10월 3일 양력으로 바꾼 건 해방 이후에 1949년 정부가 설립된 이후에 개천절이 양력으로 10월 3일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음력 10월 3일날 우리가 제례를 다 했어요. 그 음력 10월 3일이라는 게 농경민족은 대개 봄 4월, 그러니까 일반 양력으로 치면 3월, 그 다음에 10월이나 11월, 이 뭐 곡식 거두면 또 축제를 하고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거 개념하고 그걸 같이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통신문서로 미국을 사용하며 단기를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느냐. 5.16 군사정권이 1962년에 돌연 단기 연호를 폐지시키고 서기 연호로 만듭니다. 말로는 외교상 헷갈린다. 외국하고 같이 하려면 서기 연호로 해야지 단기 연호로 하니까 자꾸 헷갈린다. 그럼 억지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62년까지 우리가 친일청산은 제대로 안 됐죠. 그리고 그 단기 연호를 쓰는 그 민족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단기 연호 쓰는 것을 서기 연호로 바꿉니다. 뭐 세계적인 추세, 일본이 지금 뭐 서기를 쓰고 있지만 또 뭐 씁니까? 일본 자체 연호를 쓰고 있죠. 많은 나라들이 자체 연호를 공식적인 데서 서기 연호 쓰면 자체 저기 쓰는 게 있습니다. 저 몇 년 전에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기 연호로 환원을 해야 된다 이런 공청회들이 있고 했어요. 저도 그때 가서 발표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서기를 또 단군으로 바뀌는 적은 있지만 또 서기 단기로만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 단기와 서기를 경용하자. 이때까지 그렇게 썼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단기 서기 해놓고 가로하고 단기 이렇게 썼었어요. 그걸 왜 못 씁니까? 왜 우리나라가 4,300년이 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거를 자꾸 감추고 서기 연호,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서기 연호를 우리가 쓰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그 5.16 군사정권에서 왜 바꾸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때는 뭐 일방적인 그런 걸 취할 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임시정부만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시정부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임시정부는 대표적인 인물이 백범김구, 도산 안창호, 오남 이승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임시정부를 태동시킨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예관 신규식 선생이에요. 이분은 여기 있는 것 같이 관리판어 중국어 학교를 나오고 또 육군무관학교를 당시에 나왔어요. 그러다가 1905년에 을사늑약 스스로 나라가 이제 망했으니까 더 이상 살 필요 없다 해서 스스로 약을 마시고 자결을 하다가 이게 누구한테 발견됐나 바로 나철, 대종교를 총재던 나철 선생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결국 목숨을 구했어요. 목숨을 구했는데 약이 중독이 돼가지고 눈이 소위 애꾸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예자가 여기 예자가 눈을 흘겨본다. 애꾸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사시를 보이니까 이 사시로 자기는 세상을 본다 해가지고 코를 갖다가 예관 이렇게 이제 했죠. 을사늑약 때 운동이 됐고 그러다가 1911년에 상하이로 망명을 합니다. 자, 나라를 잃었는데 국내에서는 더 이상 나라를 지킬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충청도 청원 출신들 이 다 그 신규식 그 다음에 신채호 다 같은 그 고향 출신의 어딥니까 저기 고령 신씨들이죠.
그 집안이 풍족해가지고 이분이 집 팔고 농 팔고 다 팔아서 갈 때 그때 돈 2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돈 2만 원이면 지금 뭐 한 30억 정도 될까요? 그 거금을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가지고 갔는데 이분이 상하이에 가가지고 어디에 참여하냐? 공교롭게도 순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신해혁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신해혁명 1911년에 생겼다고 했죠. 신해혁명에 참여해서 중국의 혁명 동지들하고 같은 동지들이 됐어요. 그러면서 신규 선생이 배포 크게 신해혁명 그 손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동지들한테 거금 10,000원을 기탁을 합니다. 아까 10,000원이면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엄청난 돈이죠. 그 기탁을 하고 완전 동지가 됐죠. 그래서 신규 선생이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혁명 세력, 중국의 혁명 세력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내면서 신규 선생이 상해로 오는 젊은 청년들한테 학교도 알선하고 특히나 젊은 청년을 어디로 많이 보내냐면 무관학교로 많이 보냈어요. 중국의 재벌, 뭡니까? 군벌들이 경영하고 있는 운남 박무당이라든지 뭐 귀주 박무당, 뭐 낙양 군관학교 막 이런 데로 보낸 사람이 바로 신규 선생. 이건 신규 선생이 그 털을 닦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해 임시정부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도 신규 선생이 이미 혁명 동지들하고 털을 닦아놨기 때문에 상해 그 자리에 임시정부가 설립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와가지고 야 여기 임시정부 하겠어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털을 닦아놓은 인물이 신규 선생인데 이분이 여기 보이는데 1922년 임시정부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바람에 이분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책은 뭡니까? 영웅주의 역사예요. 뛰어난 인물 몇 사람만 조명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신규 선생 같이 이런 분들이 임시정부 토대를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빚은 엉뚱하다고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사람으로 자꾸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 이런 분들의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 역사를 이제 다뤄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신한혁명당 파리강화회에 보낸 것도 신규식 선생이 중심이 돼서 됐고, 그 다음에 1917년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거, 이것도 교과서에서는 잘 안 가르치는데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대동단결 선언에 뭐를 주장하냐면 이때부터 공화제를 주장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는 뭡니까? 고종황제의 황제국, 특히나 의병들은 다시 나라를 되찾아서 황제국이 돼야 된다 하는데 1917년 이때부터는 뭡니까? 자, 고종황제가 나라를 1910년에 빼앗겼던 것은 고종황제가 자기의 황제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 백성들, 국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공화제가 앞으로 성립돼야 된다. 이게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생겨날 때 많은 사람들이 황제 옛날 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공화제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1910 나라 빼앗긴 이후에 끊임없이 뭐 그 전에 따지면 애국개몽 운동부터 쭉 시작해서 이제는 황제권이 아니고 백성,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와가지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문서화된 것이 최초에 문서된 것이 사실은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다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신규식 선생인데, 뭐 신규식 선생은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뭐 여기서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신규식 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식 선생은 뭐 병약했기 때문에 많은 그 직위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뭐 형식상을 뭐 총장, 뭐 외무총장 했지만 실제로 일을 볼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정부에서 직접 참여는 좀 어려웠지만
임시정부의 기틀을 얘기할 때 신규익선선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 얘기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승만 박사는 먼저 이승만 박사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승만 박사를 어느 정도 잘 아는지 몰라도 이승만 박사 뭐 얘기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자세히 사실 모르는데 한번 봅시다. 1895년에 배제학당에 입학합니다. 이 배제학당에 입학하게 되는 동기도 좀 재밌어요. 원래 그 이승만 박사는 그 전주이 씨, 왕실 왕족이라고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고, 본인 스스로가 양녕대군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댕기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승만 박사가 살아 계실 때도 이승만 박사 편전 전기가 나왔는데 이승만 박사는 조선의 양반이고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할아버지 이상의 족보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양반이나 뭐 왕족은 말할 것도 없고 양반 정도 되면 한 20대 정도의 자기 족보는 줄줄줄 외워야 되거든요. 와, 기본적으로 누구에서 누구에 갈라지고 누구에서 몇 대 저거에 갈라지고 이게 다 기본인데 이승만 박사님 처음에 해방회 글 쓴 사람이 누구냐면 서정주 시인이 이승만 박사 전을 썼어요. 근데 썼다가 그거 다 회수해 버렸어요. 지금 서정주가 쓴 이승만 전을 찾을 수가 거의 없어요. 왜?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설입니다만 이제 그 얘기했다가 이제 이승만한테 역정을 들었다는 그 얘기하죠. 그 집안 왜 양반인데 족보를 얘기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뭐라 화를 내고서 그냥 저거 했다는 뭐 이런 얘기 물론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여기 호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몰락한 집안이에요. 아버지였던 이경선이라는 분은 그냥 한량이에요. 솔직히 그냥 나귀 타고서 저기 뭡니까 이거 저기 지난철도 뭐라고 봅니까 그걸 하나 들고서 산천 유람하면서 남의 밀적이나 가지고 한 1년 있다가 생각나면 들어오고 잠깐 왔다가 또 나가고 이런 분이죠. 그 줄에서 어머니가 이제 집안을 끌어가고 저거 했는데 그래서 이승만 입장에서는 그 자존심은 강한 분이니까 내 때 어떻게든지 집안을 세우겠다는 게 상당히 강했어요. 그 옛날에 몰락한 양반에서 집안을 세우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해야 돼요. 1960, 70년대 집안 세우려면 뭘 했어요? 도시 공부해가지고 판검사 되는 거 같이 조선시대에는 몰락한 집안을 세우려면 과거에 급제. 그런데 조선시대라는 것은 조선 말에는 이미 과거제가 제대로 저기 아니겠죠. 공부 잘한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되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몇 번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1894년 우리 교과서에서 가호경장 또는 가호개혁이라고 하면서 과거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승만은 죽으라 하고 공부를 했는데 집안 좀 일으키려고 이 과거 시험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낙담을 한 거죠. 낙담을 하면서 집에 처박혀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낙담하지 말고 저기 배제학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영어도 가르치고 외국 선교사도 있고 야, 볼만해. 한번 가자. 몇 번을 끄집으니까 할 수 없이 좀 바람이나 쏘이고 오자고 해가지고 배제학당으로 이제 이승만 박사 놀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디에 필이 꽂혔냐면 영어에 필이 꽂혔어. 이승만 박사. 이게 영어 재미있고 영어에 꽂혀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사실은 이때 배제학당에 다니면서 그때 두 가지 소리가 있었어요. 주시경은 한글 공부하러 배제학당 다닌다. 또 이승만은 영어 공부하러 배제학당 다닌다. 할 정도로 영어에 심취해 있었죠. 그래서 영어 실제로는 이승만 박사가 이때 이미 한영사전을 만들려고 쓰고 있었어요. 감옥에서까지. 그 정도로 그 영어에 심취가 되는데 나중에도 이제 영어를 그래서 잘했죠. 자, 그런데
그 배지학당을 이제 댕기면서 사회 참여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계통 이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선교사들을 많이 알고 이렇게 되면서 뭘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독립협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독립협회를 참여하는데 독립협회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면 이제 입헌군주, 융의 황제, 고종을 황제는 모시되 입헌군주제 같이 국회도 만들고 이렇게 하자. 그런 거를 이제 고종 황제는 독립협회를 자기한테 반역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여기 뭐 고종 황제 폐위 음모 사건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감옥을 가게 됩니다. 감옥을 가서 가만 앉아있으니까 이 성질 급한 양반이 감옥에 가만 앉아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는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육혈포를 발입을 합니다. 권총을 발입해 가지고 이 양반이 어설프게 육혈포를 가지고서 탈옥을 해요. 탈옥을 하면은 잡히지나 말지. 또 나가자마자 바로 잡혀요. 또 잡혀. 자, 권총을 가지고 탈옥을 하다가 잡혔으면 이거 사형이에요. 그래서 이승만한테 사형이 언도가 시작됩니다. 근데 감옥에서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 밖에 들려보면 저기 그 군인들이 또 역모를 해가지고 막 사형 지팡이에 끌려가고 하는 이런 게 그런 소리를 감옥에 앉아서 다 들리니까 충살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이 속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승만 박사가 기독교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종교적인 이거 가지고서 자기의 그 한 마음을 단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에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개종을 시키죠. 월남 이삼재 선생 같은 경우에도 이승만한테 개종 받았어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개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영어 한영 사전 만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 글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불안한 언제 부르면 나가서 충살당해야 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그러다가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감옥에서 이건 뭐 적지 않은 세월이죠. 5년 7개월. 그리고 감옥에 나오자마자 이 영어를 잘하고 이제 하는 게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민영환이라든지 한규설 요거는 이제 1905년에 우리가 을사늑약이 11월 달에 되기 전이죠. 민영환이나 한규설 이 사람들이 한국의 독립청원에서 미국에 사람을 보내는데 누굴 보낼까? 왜냐하면 이때 미국에 보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1882년인가 조미수호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옛날 구한말 때 조미수 조선하고 미국하고 수호 조약을 맺어서 야 옛날에 그 수호 조약을 맺어가지고 한쪽이 힘들 때 서로 도와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파견해서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옛날에 수호 조약 맺은 거 가지고서 야 도와달라고 해라. 물론 비공식적으로 일본 몰래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누굴 할까? 영어 잘하는 이승만을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을 보내죠. 이승만은 마침 뭐 유학도 생각했고 그런 차에 가니까 이제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갔는데 자 가서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의 루즈벨트한 이 사람은 이미 왜냐면 이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을사늑약 직전에 뭐냐면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본 사람 가스라하고 미국 국무장관인 테프트하고 서로 밀약을 맺어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것, 미국이 필리핀을 침략하는 걸 서로 용인해주는 이건 비밀조약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30년대나 가야 이게 노출이 됩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가서 암만 루즈벨트한테 매달려봐야 실제 소용이 없는 저거죠. 그런데다가 딱 보니까 1905년 11월 달에 아까 뭐가 생겼다고 그랬죠.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민영환 선생이 스스로 자결을 하죠. 자, 이승만 박사 입장에서 이제 보고할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여기에 매달릴 적이 없죠. 그러니까 내라 이 김에 공부나 하자 해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을 들어가고요. 뭐 물론 이거는 뭐 4년 이렇게 다 있지 않아서 왜냐면 다들 이미
뭐 과거 공부에서부터 이미 이런 공부도 기본 공부는 다 있으니까 뭐 영어도 어느 정도 이제 되고 하니까 뭐 그냥 저 대학이 뭐 한 1년 만에 뭐 6개월 만에 이렇게 숙성으로 쭉쭉 지나가죠. 그래서 워싱턴 대학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 석사하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갈 때는 야 내가 하버드 그래도 나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스턴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짧은 기간 안에 이걸 다 통과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튼간에 뭐 실제로 프린스턴 대학에서 미국 영양학 중립론이라는 논문을 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승만 박사에게 받고서는 국내로 다시 되돌아와서 국내로 되돌아와서 YMCA 청년부 간사로 하는데 1911년 정도가 되면 이거 잘못된 1.15 사건이 아니고 이게 백오인 사건 신민회를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게 연루가 되게 생겼으니까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회의를 하러 간다. 기독교 감리회 회의를 하러 간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그런 외교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서 거기를 한번 조금 되돌아가 봅시다. 자, 이승만 박사가 1925년에 대통령 탄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냐? 이승만 박사가 그 상해 임시정부하고는 뭐 좀 결이 잘 안 맞았어요. 왜냐면 1919년 3월달 임시정부가 생기기 전이죠. 이때 이승만 박사는 미국의 대통령한테 뭐야 위임 통치 청원서를 미국에 제출합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스스로 우리 백성이 한국을 통치할 능력이 안 되니까 야 니네 국제연합 유엔에서 또는 미국에서 우리를 대신 통치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한 거예요. 위임 통치 청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단지 신채호 선생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이완용은 있는 나라 팔아먹었는데 너는 있지도 않은 망해버린 있지도 않은 나라를 미국에 팔아먹었다. 신채호 선생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임 청원을 했다는 것이 나중에 끝까지 이승만 박사의 발목을 잡고 결국은 실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나중에 탄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위임 통치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으면서 아까 말씀했던 국민위원부를 만들어가지고 아까 뭐 대통령도 마음대로 그냥 법을 바꿔가지고 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임시정부하고 조금만 틀어지면은 뭘 한 번에 애국금을 갖다 차단해버리고 또 자기가 쓸 것 남겨놓고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다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상해로 가서 취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시정부가 새로 생겼으면. 근데 안 오고 자기는 미국에 있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죠. 아니 거기 있으려면 그럼 대통령 그만둬라. 왜 미국에 있으면서 대통령 하냐. 여기는 상해에서 지금 필요한 대통령이 미국에 뽑을 거다. 자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밑에 측근들이 그 상해에 또 있는 이승만파 그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한테 정보를 띄워가지고 여기서 하도 이제 소란하니까 한번 왔다 가셔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1920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상해로 와요. 상해로 와가지고 대통령이 상해로 왔으면은 대통령이 새로운 뭐를 계획안을 만들고 앞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마스터 플랜을 짤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저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공격을 하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청년들까지 나서가지고 테러를 하겠다고 막 하니까 1921년 6월 달에 5월 달에 자기는 워싱턴 회의 준비하러 가야 된다고 하고서는 잠적을 해요. 상해에서도 청년들한테 테러 당할까봐 상해에서도 배를 못하고 저 남경 가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버리죠. 이승만 박사가 상해 딱 6개월만 와서 있었던 거죠.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에 대한 반발, 여기서 말한 대로 유성권에는 뭐 독립자금을 성공을 중단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실제로는 이 이후부터 초기부터 하여튼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다가 결국 1925년에 대통령 탄핵입니다. 그래서 임시의정원에서 면직, 우리 몇 년 전에도 대통령을 면직합니다. 땅땅땅 한 적이 있었죠. 그와 똑같이 면직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을 임시 대통령으로 왜냐하면 제일 나이 많은 원로였기 때문에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박은식 대통령 바로 또 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제에서 국무령 제도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러고서 계속해서 이승만은 미국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독자적으로 활동해서 동지회라는 걸 만들어 독자적으로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구미위원부를 그 이승만 박사한테 이제 맡기게 되죠. 그래서 구미위원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자 그러면서 임시정부 지도체제가 이렇게 변화해서 처음에는 국무총리제 아까 했다고 그랬죠. 이승만 박사를 국무총리를 했는데 자기는 죽어도 대통령을 하겠다 해서 1차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제로 만들어서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대통령 탄핵시키고 박은식 선생이 2대 대통령이 됐다가 박은식 대통령 때 대통령제로 하면 안 되겠다. 국무령제로 해야 되겠다 해서 국무령제를 합니다. 국무령제를 해서 처음에 국무령을 갖다가 만주에 있는 석주 이상용 선생을 국무령을 앉혔는데 그래서 상해로 와서 조각, 내각을 꾸미려고 했는데 주로 이때는 뭐냐 상해에 있는 인물들은 이미 인기가 없으니까 그럼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하던 양반들을 데리고 오겠다. 아주 김좌진이나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나 상해 안 가. 나 만주에서 무장투쟁하고 독립운동했는데 상해 가서 무슨 독립운동해.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안 왔어요. 그러니까 석주선 선생이 국무령 혼자 돼가지고 그 만주를 중심으로 조각을 하려다가 조각이 실패를 하죠. 6개월 만에 이상용 선생도 다시 되돌아오고 그 다음에 훈진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하다가 결국 나중에 저기 국무령 제도 이제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나중에 훈진 때 이제 국무위원제로 이제 또 바꿨다가 나중에 이제 또 주석제로 했다가 좌우 합작할 때 주석과 부수제 그러니까 그 임정의 여당하고 임정의 야당이었던 김원봉 계열 이런 쪽하고 서로 나눠가지고 이런 지도 체제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5차례 개헌이 임시정부에 있었다는 걸 생각해야죠. 또 하나 임시정부에서 기억해야 될 인물은 바로 서구 이동영 선생인데 이분도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분도 보면은 해방부에 계셨군요. 1940년에 중경 가기 직전에 기강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활동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독립협회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특히 이동영 선생은 누구한테 이거 배우냐면 무감 이종일 무감 이종일이라는 분도 잘 모르시죠? 우리 역사에서 이분은 천도교 나중에 교인이 됐는데 손병희 선생을 움직여서 3.1운동을 이렇게 촉발하게 만든 인물이 바로 이종원 선생이에요. 제국신문을 발행했던 그 인물인데 이분이 왜냐하면 손병희 선생이 처음에는 거기에 3.1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래서 손병희 선생의 왼팔 오른팔이었던 오세창이라든지 권동진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이 기회에 천도교가 나서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했던 거를 그렇게 주장하는데 계속 손병희 선생이 미루고 저거하고 나중에 3.1운동을 할 때도 그럼 뭘 할 거냐? 독립청원을 하자. 이렇게 또 주장해요. 그래서 독립청원은 안 됩니다. 독립선언을 해야 됩니다. 청원이라는 건 이번에는 우리 독립하겠다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가 아니고 독립선언 우리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하면 되지 무슨 청원이냐. 이걸 끝까지 주장한 분이 바로 이종희 선생이에요. 근데 이종희
우리 선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저분이 바로 독립선언서를 발간했던 고성사 인쇄소 사장이었었어요. 그 역사상 그런 한 귀퉁이에만 나오는 인물인데 이분이 실제로 3.1운동을 어떻게 보면 있게 한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3.1운동이 아까 뭐 어떻게 일어났고 선병이 뭐 하고다 보면서 이렇게 일어났고 뭐 그다음 독립 33일 이 뒤에 이거 촉발한 인물이 바로 그 이종일 선생님이라는 얘기. 우리나라 역사는 이런 근본적인 얘기들은 안 하고 어떤 결과적인 얘기 또는 뭐 어떤 사건적인 얘기만 툭 던져놓고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이동영 선생은 거기에서 이제 사설도 지키라고 하면서 YMCA 운동, 주로 이제 기독교 운동에서 많이 했죠. 성동교회, 이것도 잘못 씁니다. 성동춘년회입니다. 성동춘. 여기에 전부 모였던 사람이 이회영 그 형제들이라든지 김구라든지 뭐, 근데 독립운동의 기라상 같은 분들이 다 성동춘년회 중심으로 모였던 곳이죠. 그 다음에 이상설 선생하고 같이 이제 망명을 해서 우리가 북한대회가 서전서술을 설립하는데 1906년에 이제 북한대로 수송 갔는데 190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헤이그 밀사가 일어나면서 이상설 선생을 헤이그 정서로 파견하면서 여기서 서전서술하던 이상설 선생이 헤이그로 가면서 뒷돈을 대던 이상설 선생이 가버리니까 서전서술이 더 이상 집행 못하고 1년 만에 끝나버렸죠. 그래서 바로 서전서술에서 같이 활동하던 이동영 선생이 할 수 없이 국내로 들어와서 비밀결사인 신민회에 가입하고 그러다가 1910년에 나라가 망하니까 이계영 형제하고 같이 서간도로 망명해서 신흥무관학교 초대 교장이 되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다가 1913년에 국내에서 전갈이 오기를 지금 일본의 밀정들이 이회영, 이시영, 이동영 암살하러 암살대 보낸다. 그러니까 피신해라 해가지고 이시영 선생은 북경으로 또 이동영 선생은 러시아 쪽으로 피신을 하고 거꾸로 배포가 큰 이회영 선생은 이 기회에 국내로 들어가서 군정을 모집하겠다. 거꾸로 국내로 들어와 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동영 선생도 브라디오스에 가서 여기서 대전교육 운영하고 여기서 활동을 하다가 아까 얘기한 대한민국에서 모독유선에 서명을 하고 상해로 와가지고 그 임시정부가 성립될 때 초대 임시의정하죠. 그래서 국회죠. 국회 초대 의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무총리를 취임하고 여기서 뭐 국무총리 임시대통령이 가죠. 자, 쭉 보면 수차례 국무위원회 주석자가 됐다고 그랬죠. 그 백범 선생보다 더 여러 번 주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국독립당, 여당의 한국독립당 할 때도 이사장이라든지 또 국민당 할 때도 당수.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지도직이라는 최고의 직은 이동영 선생이 다 해요. 그러니까 물려주면 또 이 백범이라는 사람들이 하다가 또 막 헝클어지면 다시 또 이동영 선생 불려가서 선생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동영 선생 말하자면 임시정부의 멘토였던 인물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백범 일제도 여러 번 나오지만은 백범을 키워줬던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분이 바로 이동영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그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임시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조정하고 또 그것을 다시 새롭게 이렇게 했던 인물이 바로 서호 선생이죠.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좀 깊이 연구를 해야 그런 임시정부의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생각해 보세요. 뚜렷한 저것도 없이 각 지역의 사람들이 저마다 개성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서로 치고받고 뭐 치고받고가 실제로 그 몸으로 치고받게 말로 지금 국회보다 더 심하게 저걸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장준하 선생이 돌베개에 그렇게 썼잖아요. 합병을 탈출해가지고 저기 제3지대에 갔다가 거기서 뭐 훈련받게 시켜주니까 임시정부로 간다고 해가지고 임시정부로 그 만리장정을 해가지고 임시정부로 오지 않습니까? 또 왔더니 임시정부 국회에 가고 의정 임시의원 했더니 노인네들이
나라 찾을 생각 안 하면 서로 치고받고 싸움만 하더라. 폭탄을 던지고 싶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장준하 선생은 어느 시대에 살았습니까? 군국주의 시대에 살았어요. 군국주의라는 위에서 시켜서 하라면 해. 이 단행체제 그런 세상에 살다가 임시정부라는 건 뭡니까? 민주체제 아닙니까? 설왕설래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너 잘못돼. 이런 체제로 하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던데 젖어 있던 사람이 그런 데 가가지고 서로 의견